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수도경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란 주제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첫 발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수도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중물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또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의를 드리자면 사실은 수도경제는 수소라는 것은 원래 이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비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정유공장의 탈환 공정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어 왔던 수소를 이제 에너지 분야로 확대시켜서 활용 분야를 넓힌, 그래서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경제를 저는 이제 수소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던 수소를 이제 에너지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사실 연료전지입니다. 원래 이제 수소는 가연성의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불을 붙이면 탑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사실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 즉 연료전지 기술이 산업용 원료로 활용되는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연료전지란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드는데요. 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전기와 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뭐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뭐 한 1800년대부터 벌써 이론적 개념들은 다 나왔었고요.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우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우주선에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이 가지고 올라온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서 우주인들은 그걸 마시고 거기서 만드는 전기를 가지고 우주선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주 항공 분야의 발전과 함께 커왔고요. 앞으로 미래 기술로도 많은 분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왔습니다. 뭐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연료전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적인 함의를 가지는 게 매우 범용성이 넓습니다. 뭐 아주 작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노트북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크게 만들면 자동차 또는 드론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뭐 배에도 선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크게 만들면 이제 발전소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그 배터리 산업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뭐 우리나라에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그 LG 화학들이 또 우리나라 재계설 1, 3, 4위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투자해서 새로운 어떤 반도체로 각광을 받는 분야가 지금 2차 전지 분야인데 2차 분야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료전지 분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가 잘 키워주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한 고부 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사실 대기오염 물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한번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원료로서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인프라 잘 깔려 있고요. 뭐 LNG 인프라 뭐 이런 것도 많이 깔려 있어서 할만한데 아직 그 당시까지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그 작년 1월달에 만든 수도경제 활성화 로드맵이었습니다. 수도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가장 핵심 사항은 아마 이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주겠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세계 시장으로 찍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부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을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 유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상품들이 있어야 그 효자 상품들이 있어야 사실 이게 가능한 거였죠. 1960년대에는 가발, 신발, 나중에는 70년대 되면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하죠.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철강,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수소경제, 특히 이제 연료전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키워가자. 이게 사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분하게 우리나라에서 또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춰야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국내에도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국내에서 시장이 확보가 되고 대량 생산도 되고 단가도 많이 낮춰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워낙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들어 이제 이렇게 수소경제는 이제 2018년 혁신성장 전략 투자 계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성장의 아이템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쭉 수소경제는 그 밑바탕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잘려왔지만 아마 2018년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울산에서 VIP께서 직접 발표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19년 한 해 동안은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아마 연말에 있었던 수소법 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차기 정권,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소 경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도 수소 경제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2000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까지 2019년 한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제 대중의 관심이 좀 식지 않을까 좀 염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이제 문제는 좀 있었지만 니콜라가 갑자기 또 등장하면서 또 새롭게 전 세계적인 붐을 좀 일으켰습니다. 물론 니콜라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회사라고 많이 밝혀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가능성을 밝혀준 것은 수소차 분야, 특히 수소 사용차 분야는 이 분야를 기술적으로 확보만 하면 엄청난 가능성을 거의 테슬라급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니콜라가 기술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 우리의 현대차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이런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 테슬라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뭐 사실 수소 관련된 주가도 올해도 뭐 상당히 큰 뭐 급등세를 많이 보였고요. 호황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심들이 뜨거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을 그동안 가졌던 나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왔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전 세계 수소 생태계의 어떤 생태계 지위상 거의 비슷합니다.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처럼 연료전지라든가 뭐 추출기라든가 수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중심이 된 수소 경제를 생각해왔다면, 근데 일본과 함께 또 재밌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저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자원을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소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원으로서 수출하겠다라는 국가로서 수소 경제에 접근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서로 협력 체계를 또 구축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린 딜이라는 개념으로 유럽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데요. 근데 재생에너지만 확대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분들도 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도 같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면서 올해는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고요. 뭐 그 밖에도 지금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석유파는 국가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략 한 15개 국가에서 이제 수소 경제가 지금 현재 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사실 업데이트가 더 필요한데, 최근에는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계속 이제 이런 이제 수소 경제를 하겠다는 또 이런 로드맵이나 계획들의 발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국제 협력 다자 체계를 지금 만들어졌고요. 한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상반기의 최대 이슈는 아마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린 뉴딜 또는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부르죠. 한국형 뉴딜 중에 이제 그린 뉴딜이 아마 최고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반짝 등장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전환적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이 준비를 해왔고, 그 한 파트로서 그린 뉴딜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는 이제 이 그린 뉴딜에는 수소 경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기획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경제라는 개념이 들어왔게 그 내용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7월에 발표된 한국형 뉴딜에는 그 그린 뉴딜 부분에 수도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많이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뭐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그린 뉴딜에서 수도경제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린 수소입니다. 왜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사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 또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 2050년에 우리나라는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셨고 이 핵심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전환, 특히 발전용 에너지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죠. 근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뭐 문제가 간헐성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요즘 더 이제 부각되고 있는 더 커브 문제라고 그러지만 그 과잉 생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함께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실은 수소 중에서도 그린 수소, 즉 이제 그린 뉴딜은 결국 그린 수소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제가 있느냐? 앞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한 가지 이제 그 중심이 됐던 축은 사실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더 중요한 사항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은 이제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 속에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특히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이 분야가 좀 더 관심이 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과제지만 사실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문별로 뭐 수도 활용 분야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발전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별로 과연 수소를 어떤 식으로 조달해야 될지, 그 생산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포트폴리오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걸 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 수급 계획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몇 %, 석탄 얼마 이런 것처럼 사실은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식별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중에 핵심은 뭐냐? 결국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수소, 즉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수소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 방식별로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좀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원료로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가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 연료전지가 전체 수요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구체적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믹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는 이게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O2 프리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로 이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방향, 또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것도 식별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생산에서의 탈탄소화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이미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 가능한, 즉 다른 에너지원들과 경쟁 가능한 가격이 돼야 된다. 즉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상충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만들려고 하면 좀 약간 이제 탄소가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또 깨끗하게 만들면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우선 먼저 탈탄소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과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과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는 안 나옵니다. 수소차를 돌리면 물만 나오고 연료전지 돌려도 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생산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탄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정과정 분석을 이제 서울대와 함께 이제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연가스 추출 방식, 즉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추출하게 되면 대략 한 수소를 만드는데 1kg당 약 11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뭐 크기는 많아 보이지만 열량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적은 것은 납사분해 공정수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2.3kg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사분해 공정수소, 즉 부생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로 보통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차를 이걸로 수소차를 이걸로 운행을 하는데 이걸로 돌리면 전기차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60%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깨끗한 거죠. 근데 이제 천연가스를 쓰게 되면 좀 더 높아지겠고, 저희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물분해 방식, 전기를 활용한 물분해 방식인데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전기가 아니라 일반 교통전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1kg 수소 만드는데 한 23kg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전력이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 뭐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뭐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아마 뭐 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편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도 아직 충전 인프라도 없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차값에 비해서 수리비가 만약 고장나면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한 2천만 원대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여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료비에서 유지비를 좀 더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이게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부생수소, 천연가스에 비해서 수전의 수소가 2030년, 40년, 50년 되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 경쟁에서 이거 전망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을 해보면 이제 낮아질 걸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좀 비쌉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양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서 만드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통, 즉 전력 시스템으로 보내서 전력 시스템 내에 있는 석탄 화력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로 전용해서 수소 만들 전용해서 쓸 만큼의 충분한 양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가격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뭐 별다르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인은 사실은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8월에 이제 죄송합니다. 대산 그린 에너지가 이제 지금 이제 준공이 돼서 5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이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료전지 발전소는 근처에 있는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부생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연료전지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이 분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대부분 직접 생산하는 방식, 안에서 넣어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천연가스를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직접 사용하려면 분리형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대상 그린 에너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분리형으로 이제 연료전지들이 이제 많이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그 포트폴리오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좀 쭉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2040년, 30년까지 보면 가능한 한 이제 그 부생수소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생수소는 안타깝게도 이게 이 양이 우리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부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부산물이기 때문에 주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양이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처럼 출력 제한이 걸려서 개통에 못 들어가는 걸 쓴다 하더라도 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040년까지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면 우리가 충분히 탄소를 줄이고 그 탄소를 줄이고 저렴하게 만들려면 그 대안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40년경에는 한 60% 정도는 50에서 한 60% 정도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해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소만 그냥 생산한다면 사실 국내에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지금 일본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지금 호주하고 함께 이 갈탄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그냥 개념적으로는 참 뭐 훌륭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본은 벌써 이제 배가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에 이미 수소를 액화를 시켜서 배로 이게 선적해서 이게 운반할 수 있는 배가 이미 나왔고 이게 실제로 호주와 일본 사이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고요. 이제 뭐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운송상의 이제 밸류체인 전체를 일본처럼 기술별로 다 만들어서 이제 한번 이송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전형 연료전지가 천연가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아예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를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발전형 연료전지를 대규모로 하나 만들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제 수요를 확보해주고 경제성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다행히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 30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사업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이제 아마 타당성 조사, 전략을 만드는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후로 한 4에서 5년 사이에는 이제 실증 연구들을 좀 해서 실증 사업들도 한번 추진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후에 한 3에서 4, 5년 사이에는 이제 대규모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마 그쯤 되면 이제 국가가 아니라 기업들이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이송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